자, 이제 다음은 산업단지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수요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이 수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산업단지 수요는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산업단지는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기업들이 그 분양을 할지 말지, 다시 말하면 분양에 대해서 수요를 할지 말지, 즉 분양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수요는 분양 대상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해서 아까 이제 주변 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기업의 생산활동에 쓰이는 면적, 그거 대비, 그리고 분양 예상 면적, 이걸 이제 이름하여 분양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분양 수요는 분양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분양 수요 추정에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하려고 할 때 그 산업단지 인근과 뭐 등등, 아니면 그 산업단지 자체도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향후 토지 가격 변동 가능성은 어떤지. 예를 들면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분양 공고를 낸 이 산업단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심지어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 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점에서 산업단지 분양 수요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재적 수요자, 즉 산업단지 분양은 결국 기업이 이제 수요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사업성과, 다시 말하면 해당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투자로 인한 사업성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업성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죠. 하루 뒤를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장기간에 예측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산업단지 분양이라는 수요 추정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상황의 변동,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전략, 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할 때, 즉 이 분양을 내가 받을 거냐라고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은 그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투자를 내가 이 지역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이냐라는 등등의 전략 변화가 부득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 수요 추정이 정말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예측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의 차이가 발생해서 산업단지 수요 추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산업단지가 그냥 뭐 간단하게 분양 수요도 추정할 수 있고 편익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요, 뭐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그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단지 수요 추정 방법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크게 이제 여기서 보듯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분양 또는 입주에 관한
그 추정을 하는데 입주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주로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문조사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분양 공고를 낸 산업단지의 인근이나 아니면 관련 유사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추이를 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업종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일반 산업단지라고 보고 그 일반 산업단지에 뭐 특정 제조업이 들어올 때 그 제조업과 관련된 부지 면적 원 단위를 이용해서 산업단지 수요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 모형, 대표적으로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회기 분석을 이용해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입지 수요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방 이제 분양 공고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잠재적인 입주 또는 이용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이제 요즘에 이제 평이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아니면 뭐 이제 가로 열고 이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그 응답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응답 결과에서 이전 또는 확장, 신규 투자 의사를 조사해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의 특성과 입주율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입지 수요 조사는 단지 개발 시에 입주가 예상되는 업체 수, 공급 면적 대비 입주 기업의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입주율 추정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문조사 방법이다 보니 신규 투자 비율이 이제 뒤에 이제 편익을 추정할 때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이 방법이자 이제 단계 중에 하나가 신규 투자 비율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이 추정치의 객관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설문 대상 기업 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신규 투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미 이제 KDI나 그 다음에 리맥이라고 하는 이 산업단지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이미 이제 지침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도 그 해당 산업단지 관련 일반 지침의 상당수를 인용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편익 추정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설문지 설계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항목은 뭐 당연히 일반 현황 들어가야 될 거고 현 입지 및 계획 입지 간의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사업 환경의 평가, 입주 및 투자 의향, 이게 바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신규 투자 비율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희망 면적, 그 다음에 투자 형태, 이것도 역시 신규 투자이라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지역 투자 가능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산업단지가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 희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수요가 안 나와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은 여기가 입주하기가 딱 좋은 곳이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즉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조성이 안 되면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설문조사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분양 희망 시기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조달을 언제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분양 희망시기, 그러니까 특정 연도월에 분양을 하겠다 그랬지만 실제로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이전이나 뭐 신규 투자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나는 그때는 너무 빠르다. 그럼 언제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시설 및 건축 희망시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예산 공장 가동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타 업체 정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항목을 통해서 이 편익 추정을 염두에 둔 설문지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 방법의 개요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 방법은 사실 그 최근에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부분이 다 설문조사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앞서서 제시했던 이 산업단지 수요 추정 방법 4가지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설문조사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단지, 그러니까 뭐 앞서서 봤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특성에 맞는 최적 규모 산출에 아주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 희망 의사를 묻고 그걸 토대로 분양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모형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모형을 이용한 추정 방법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상당히 앞서서 봤던 이제 설문조사 항목 등도 있으니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내재가 이제 비교적 쉬워서 신뢰성 제고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들 수 있는 3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단점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한 뒤 의사를 확인함으로, 그러니까 선별하고 의사를 확인한 과정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 제법 많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측된 분양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정작 실제 수요와의 편의가 생길 텐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설문 내용과 응답자의 응답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나 표본 설정 방법에 따라서 수요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설문조사 방법에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응답자의 응답 태도도 그렇지만 응답자가 누구냐? 즉 어떤 기업의 종사자들이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앞서서 설문조사 이 수요 추정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그 3가지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계획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편의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 업체에 이제 그 설문 받는 이제 기법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응답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간, 이제 이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추정 기간은 30년으로 설정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걸 설문조사로만 답변을 얻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년, 2년, 3년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30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잠재적 입주 수요를 설문으로 찾아내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로 건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그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것들은 뭐 수십 년 된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0년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많은 그 기업들이 30년 이상을 그 해당 산업단지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텐데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거를 특정 기업이 내가 거기 분양을 하면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30년이라는 거를 정말 버텨줄지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를 설문조사로 찾아낸다. 당연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업단지 수요 추정 방법은 인근 및 관련 유사지역 입주 추이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특히 이제 지방 소재, 일반 산업단지 내지는 이제 농공단지의 경우에 지방 소재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설문조사에서 그 주변에 그 예전 기업들, 그러니까 이전이나 확장이나 신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이 설문조사에서 그 적어도 유효 표본 수가 30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는 조성해야 되겠고 산업단지에 대한 그 지역의 그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네 개의 산업단지 유형에서 나왔던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놨지만 그 주변에 기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유효표본수가 유효표본수 30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득이 이미 인근이나 관련 유사 지역에 입주해서 산업단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추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나 산업, 입지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기존 산업단지의 과거 입주 추이, 과거에 이제 처음에 그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처음에 뭐 100%가 다 입주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그런 입주 추이를 참고해서 그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 산업단지 수요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설문조사 방법의 단점이 뭐였어요? 예측 분양 수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주 수요가 어떻다, 이제 분양 수요가 어떻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적을 수 있죠. 그럼 그 편차가 설문조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측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실제로 그 인근이나 주변의 유사 지역을 이 입주 추이를 본다는 것은 이런 실제 수요와의 편차가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몇 개가 들어왔고 몇 제곱미터를 이제 분양받았고 그리고 언제 100%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 면적이 다 소진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설문조사 방법의 단점인 예측 분양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료가 좀 어딘가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전국 산업단지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라는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하면 인근 및 관련 유사지역 입주 추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보였던 통계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법에 의해서 물적이나 시간적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입지 수요 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분석 대상 산업단지와 유사한 기존 단지를 선별하는 것,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앞서서 산업단지 개념에서 봤지만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이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이런 거는 과거에는 없던 개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산업단지의 그 입주 추이를 가지고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산업이 크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분양을 했던 산업단지에서 현재 만약에 유치업종을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국한했다면 그거하고 유사한 기존 단지를 찾아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부지 면적 원 단위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부지 면적당 원 단위를 설정한 뒤에 이미 예측한 장기 공업 생산액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지 면적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 부지 면적 원 단위의 유형은 적절한 가동률과 최신 기술을 전제로 표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이제 주택에서 얘기하는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죠. 그런 거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부지 면적 원 단위를 이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료 문제로 이거는 주로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계량 모형을 이용한 계량 분석을 적용하지 못하는 업종별 부지 면적 수요 추정에서는 이 업종별 부지 면적 원 단위 이용이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은 과거 추세 자료가 변동 가능성이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의 원 단위를 산정함으로 다분히 비과학적이고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 수요 추정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계량 모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량 회기 추정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입지 수요를 추정하는 겁니다. 전통 이제 아주 전형적인 경제학의 계량 경제학 모형을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회기 분석이 있는데요. 산업 수준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생산 투입 요소,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유발하는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과관계를 검증해서 미래의 산업 생산 규모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의 수요를 추정하자는 것이죠. 자, 어떤 특정한 산업이 있는데, 그거를 회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산업의 생산 규모는 100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요 해당 산업의 산업단지 내 구성
상황들을 보니까 현재 7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30%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업종의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이제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타난 자료를 얘기하는데요. 추정하고자 하는 특성 변수의 자기 시차 변수. 자기 시차 변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이 있고요. 작년의 생산량이 있고 재작년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이 작년 생산량, 재작년 생산량을 자기 시차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고유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당 업종 또는 산업의 매년 생산량 아니면 판매량 또는 뭐 소비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해서 미래의 산업 요 해당 산업의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기적인 요인이 있고 추세적인 요인이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불규칙 요인이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과거 자료에서 나타난 불규칙 요인을 이제 계량 경제학적 기법에 의해서 제거하고 나머지 세 요인의 함수로 미래 수요를 산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온 걸 100으로 보는데 현 상황에서 보니까 뭐 80밖에 없더라. 그럼 20%만큼은 여전히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량 모형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예측 작업이 이제 용이하다. 이거는 이제 시계열, 자기 시차 변수를 가지고 자기 변수의 예측을 하는 거니까 시계열 분석이 회귀 분석보다는 유리하다는 그런 기법상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정된 공장 부지 면적이 공업 생산액을 제조업 뭐 등등의 생산액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측을 해서 그 생산량이나 뭐 공업 생산량을 예측을 한 건데 그거하고 추정된 공장 부지 면적하고 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는 수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수작업이 아니라 뭐 이제 자동화를 했거나 이러면 과거에는 이제 뭐 100제곱미터가 필요했던 것이 그 자동화로 인해서 뭐 50제곱미터만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그러면은 공장 부지 면적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업 생산량이 예측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 여건의 변화를 이 계량 모형으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지방재정 사업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시계열 자료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결국 데이터 문제인데요. 통계 자료 문제인데 계량 모형에 적용할 자료 구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산업단지 수요 추정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